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머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또 지난주에 상승을 좀 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업종 내에서 그 종목별의 이슈에 따라서 그 종목별로 그 등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등락이 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지금 확실히 그 차익 실현이랑 그 관망을 좀 하고 있다. 이게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특징적으로 팡즈만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 이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소프트 기업 인수하게 된 거 그걸로 인해서 좀 그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게 눈에 띄고, 그리고 팡주 같은 경우는 대체로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산업재와 금융 섹터가 괜찮았었는데 그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차익 실현으로 좀 보이고요. 부동산 쪽이 그 상승한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랬고 이제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약간 상승한 걸로 봐서는 관망과 그 이 차익 실현이 계속 좀 혼합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CPI 발표 요거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또 이제 이 FOMC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입니다. 네. 지금 또 보면은 간밤에 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눈에 띄었다면서요. 네, 사이버 보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미국에서 그 정유업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의 휘발유 값이 엄청 올라왔고 주유소에서 싸움을 한다든가 이 휘발유 값이 갤런당 그 3달러가 넘어가고 그게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이 정육 업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이제 정육 업체, 거기도 이제 문제가 돼서 고기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해커들의 어떤 침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버 보안 업체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게 마련이 되는 것 같고, 어떠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방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추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 추세는 이제 온라인화되고, 또 그리고 사람을 인력을 좀 적게 쓰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간밤에 보니까 미국 교통안전청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네, 요 자료를 하나 보면 우리로 따지면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 메모리얼 데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통계를 잡아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그 주가 이동이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작년보다 6배 늘어났지만 2019년보다는 한 20% 정도 증가하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대비해서 6배.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3월부터 완전히 셧다운이었죠. 셧다운 됐으니까 6배가 늘어났는데, 아직도 6배가 늘어났지만 2019년 대비해서는 그 22%나 적은 수치인데, 근데 이제 그만큼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는데, 그 문제는 매출? 제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나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매출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여행객이 아주 늘어나서 이쪽 그 업계 임원들 얘기로는 그 항공료, 호텔 요금, 렌터 가격 등의 그런 그 내국 내, 미국 내에서의 이동에 관련된 레저 비용이 2019년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 포에 보시면 맨 위에는 2019년이고 가운데 노란색이 2021년인데, 2020년 맨 밑에 있는 19년이 아니고 20년인데, 맨 밑에가 2020년인가? 예, 밑에 2020년인데 2020년보다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가격이 19년에 굉장히 근접했다는 거죠. 아직도 갭이 아직 거의 많은데.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숫자는, 총량은, 이동객 수는 아직 많이 미치지 못했는데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제가 잠깐 있으면서 봤던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서울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표 그러면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은 그 정가라는 게 없어가지고 한 달 전에 사면 굉장히 싸고, 내일 살 걸 갖다 오늘 사면 굉장히 비싸고, 또
출발하기 직전에 직전에 사면 또 비싸고. 싸고. 아, 또 다시 싸지고. 예, 그러니까.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메모리얼 데이 때 놀러 갈 거다라고 미리 전에 계획을 못했다가 네네. 임박해서 좋아지니까 와르르 몰려드니까 네네. 매출이 좀 올라간 거 아닐까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네. 생각이 좀 되고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총량, 총수요가 늘어난 게 급증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지 않았을까. 그것도 일종의 공급망 병목 현상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 수요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늘어나게 된 것은 이 백신 접종과 함께 뭐 지금 이제 50% 그 60%가 넘어갔고 이제 뭐 마스크를 1차라도 접종한 사람은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으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말씀하신 그 병목은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병목이 그저께 얼마 전에 발표된 그 실업률, 고용지표, 네네. 예, 그거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논리적으로 좀 네. 표를 정리해봤는데 지금 실업률 지표가 5.8, 5.9% 정도 나왔는데 네. 예, 그렇게 낮게 그 정도 나왔는데 신규 일자리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죠. 그랬죠. 예, 신규 일자리 수가 많이 늘지 않았는데 실업률은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참여 인원이 예, 이제 그 고용 시장의 참여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항공료, 호텔료, 렌터카 같은 이런 비용이 인상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이제 정부 보조금이나 뭐 주정부 보조금 같은 거 네네. 받아서 저축해놨던 걸 다 소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 활동이 접점이 되면 서비스는 적게 없어요. 구인난 같은 게 해소가 되겠죠. 네. 이제 구직을 하기 하는 위해서 사람, 네. 예 많아지니까 이 고용시장 참여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실업률이 오히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일자리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 숫자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실업률은 낮단 말이죠. 네. 예, 근데 일자리 숫자가 그렇게 급증하지 않을 건데 그 구직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네. 실업률이 지금 이렇게 하향 추세인데 네. 그 하향 추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고 반전될 수 있겠죠. 예, 정체되거나 약간 반등이 될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얘기한 대로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 팬데믹 이전으로 4% 이하로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연준에서 했었는데 그게 연준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또 하나 여기서 시사점이 그냥 그런 거 예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어떤 포지션, 어떻게 시장을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활동량 하는 거랑 에너지 소비하는 것은 지금 비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움직이려면 기름을 써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여기서 이제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항공회사나 뭐 호텔 아니면 뭐 호텔 같은 이제 그 부동산 업계나 렌터카 같은 이제 뭐 필수소비재 이런 쪽도 물론 상승이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캡이 좀 정해져 있고 네. 이미 많이 선반영이 이미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늘어나는 거는 이제 한 가지 요소는 에너지 쪽. 예, 에너지 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유업체들이 그동안 그 정제 마진 같은 거에서 이렇게 큰 이익을 작년에 보지 못했는데 네. 올해는 그쪽에서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에너지 업종이 이쪽에서는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에너지 업종도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에너지 업종에 기본적으로 그 작년 대비해서 그 이제 뭐 $50 수준에서 $60로 그 유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내 그 에너지 업종의 그 주가는 그 이제 원유를 사와서 그걸 정제하는 게 아니고 원유를 뽑아서 네. 예, 뽑아서 정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원유 가격이 오펙 플러스에서 뭐 이 감산을 뭐 그 이제 풀고 공격적으로 증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수준의 어떤 영업이익 그 정제 마진이 보장이 된다라면 에너지 쪽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유가가 $70 육박을 하고 있는데 네네.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더 오르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약간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하방으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어제 예.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69달러로 내려왔지만 장중에 7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수준이 이제 올라가기는 좀 무거운 가격이고 여기서 또 하락한다고 하기에는 수요 급증 측면이 있고 수요 급증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펙에서 이 가격 그 이제 자국의 어떤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 다시 또 물량을 바로 출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계점에서 60불에서 70불 사이의 경계점에서 지금 어떤 그 수요와 공급 측면의 어떤 균형점이 맞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전문가가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2대 변수가 미국의 셰일가스와 예. 이란의 정상적인 오일 채굴인데 네. 이란 변수는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네. 하면은 이론적으로 따져서 이란이 하루에 뽑아낼 수 있는 산유량이 한 400만 배럴 되는데 이미 지금 190만 배럴, 200만 배럴 가까이 지금 채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규제가 풀어져서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금방 그렇게 증산되는 게 아니다. 네. 뭐 한 2년에 걸쳐서 100만 배럴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셰일가스의 채굴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제 제재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국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 이제 그 추출 라인 그리고 이 송유관 라인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다시 재가동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지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예. 그리고 WTI 같은 경우는 뭐 브렌트유랑 좀 다르게 이제 오펙보다는 사실은 미국 자체에서 소비되는 가격, 그러니까 이제 원유죠. 네, 서부 텍사스 뭐 중진류인데 원래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자체 내에서 드라이빙 시즌에 소요되는 것 때문에 수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서 이제 보통 흔히 이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듣지 못하셨던 얘기가 있을 텐데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겠다. 네.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실 텐데 이제 원유가가 급등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국 정부에서 항상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전략 비축률가 뭐 수천만 배럴이 되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시장을 조절했었는데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급등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셰일 시추공은 예, 시추를 시작해서 추출하는 데까지 뭐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가격 급등의 요인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뭐 약간 상승하겠지만 급등 뭐 80불 넘어가고 100불 넘어가고 그럴 일은 없다. 예. 그렇게 단기간 오를 요인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갑자기 막 폭락을 한다거나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요인은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팬데믹을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죠.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물론 뭐 국가에 따라서 좀 심해지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은 큰 흐름 자체는 팬데믹을 벗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고 이동량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거고 이렇게 본다면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갑자기 뭐 또 5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겠죠.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좀 계속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오늘 또 금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제니앨런 발언 앞서서 뭐 김 기자님과 말씀 나누긴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제니앨런 그 재무장관은 최근 근래 보기 드물게 담임 연준 의장이었죠. 예, 담임 연준 의장이었고 운이 뭐 안 좋았는데 보통은 연임을 하거나 뭐 더 길게 이제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린스폰, 버냉키, 제니 델런, 파월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뭐 그린스폰 같은 경우는 아주 더 길게 했었는데 이제 금리 상승을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월달에 했을 때는 말실수가 아니었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은 아주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사회와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분은 이제 연준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발언이 얼마나 그 이제 중앙은행을 독립성을 그렇죠. 침해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했던 얘기가 10년 동안 낮은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낮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상적인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는 그 이런 재무나 그 뱅커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 정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사부장 하던 사람이 영업부장으로 가가지고 인사부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그 때때로 보면 그 파월 의장이 뭐 길거리에 있는 뭐 실업자나 노숙자를 보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치적인 발언을 왜 중앙은행 총재가 하는가 하는 것처럼 이분도 약간 그 이 경제수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순수하게 지금 뭐 어떤 미국의 경제 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방향이 좀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사실 없었었죠. 네. 특히 행정부 사람이. 네. 그래서 그럼 금리가 너무 낮았다 그래서 25년짜리 그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미국 기준금리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그래프를 보면 25년 동안 제일 높았던 적이 지금 6.5%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닷컴 버블 때입니다. 네. 그때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이제 버블 때문에 굉장히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서 다시 또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 다시 낮아졌고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뭐 10년간 뭐 저금리 거의 지금 0%대 저금리를 갖게 된 거는 최근이 아니고 이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16년, 15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대략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금리를 올렸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팬데믹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자체의 어떤 정책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기보다는 그냥 금융위기란 상태에 봉착해서 금리를 이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러면 금융위기부터 완전히 벗어났는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미국 내 자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럼 이거는 이 자체만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 중국의 59개 기업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블랙리스트 올렸죠. 예, 그렇죠.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 보면 뭐 방산이랑 그 기술 기업에 대해서 투자 금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장 주식 매매 못하게 하고 네. 자금 조달을 봉쇄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이랑 관계를 그냥 무역뿐만 아니고 기술 기업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도 상당히 제약을 하는 그런 제도적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 미국이 인플레이션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건 중국이 아주 낮은 임금, 싼 값에 싼 값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물건을 공급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누가 이제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아주 정확하게 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몇 가지 그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제닛 옐런 의장이랑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하는 게 경제적인지 정치적 의도인지 제가 좀 정리를 몇 가지 문장을 해봤습니다. 이게 디플레이션 메이커로서 중국이 지금까지 저임금을 통해서 이제 중국 제조업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공급했고 무역 경쟁에서 지금 기술 경쟁 단계로 진입하면서 중국 기술 기업과 중국 기술을 이제 누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좀 지속이 되면서 대만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정치 문제와 정치 문제화하면서 대결을 고도화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얘기는 행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과 관련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이런 행정부에서 했다는 얘기는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 중국을 압박하고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도 지금 뭐 부동산 자산에 대한 버블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금리 만약에 제넷 옐런이 그 통화량을 좀 조절해야 된다 얘기했으면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였을 텐데 네. 왜 금리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중국 기업에 대한 그 제재를 하려고 했을까? 이런 얘기를 엮어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내국에 대한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서로 연관이 된 얘기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해보게 결국 금리라는 게 예상을 했든 예상을 하지 않았든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그렇죠. 네. 세계 각국에 나가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두고 음모론이냐 아니냐 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대비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넓게 봐야 되는 그건 사실 아닙니까? 네. 물론 뭐 바이든이 59개 중국 기업에 블랙리스트 올리는 거 하고 제닛 옐런의 금리 발언을 엮어서 뭐 푼다 그러면 조금 좀 경강부회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가 요동을 치게 되면 누군가 어려워지고 그 어려워지는 대상 중에 하나가 중국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어떤 곤경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문제는 이제 부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내 개인 투자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중국 내 부채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상당 부분 위험 자산, 즉 고위험 자산이나 고수익 자산에 들어있는 그 자본의 상당 부분은 레버리지로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미국이 중국을 타겟으로 하든 누군가를 타겟으로 하든 금리를 계획보다 더 빠르게 인상할 때는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있었던 그런 그 이제 대상하지 않았던 그 투자자들, 말하자면 국내에 있는 성학개미든 뭐 일부 투자자들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또 중국이 흔들릴 거다라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볼 것 같으면 중국의 부채라는 게 결국 중국 내부의 부채고 그죠? 그리고 또 물론 해외 투자가들이 달러를 빼서 중국을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중국은 그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또 막아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음모론 비관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끝으로 어제 보니까는 테슬라 주가가 그래도 600불까지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악재를 딛고 좀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테슬라가 나왔던 건 뭐 최근에 나왔던 악재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뭐 다시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지난 SEC에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 얘기한 거 말고는 테슬라 자체 차량으로서의 문제는 그 브레이크, 조립 결함, 조립에 문제가 있었던 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그 구조적인 악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보기에 테슬라가 잘 나갔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라는 팬덤이 일론 머스크를 따르는 팬덤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제프 베이조스 그 우주 간다는 얘기 들으면서 사실 미국의 기본적인 바탕 정신이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 정신. 그러니까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혹시 사고 날지도 모르는 우주선을 타고 간다. 그게 아마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어떤 움직임 중에 큰 메인스트림인데 테슬라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율주행 차량이나 이걸 하면서 완전해지기까지 여러 사람이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난 이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꼈던 게 지금 아닌 말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졸부라는 사실을 갖다가 너무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 아닌지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주가는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 서학개미들이 워낙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머스크가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구는데도 머스크를 따르는 팬덤들이 계속 환호를 하겠느냐? 전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 우리가 저 애플의 누구죠? 그 창업자
스티브 잡스요. 네, 스티브 잡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걸 제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렇죠. 경영에서. 네.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의 어떤 그 기본적인 경영 철학이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고. 네, 그게 말하자면 네.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친구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팬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어요? 네, 너무 중국과의 관계도 비관적으로 그렇고. 얘기했나? 아주 좀 냉철하게 또 보시는 시각을 좀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지금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제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네. 바이오나 제약 쪽은 미국 네. 주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바이오나 제약 쪽은 뭐 약간 미국, 일시적으로. 미국 네. 주식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더나 같은 작은 연구소 단위의 기업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는 사실 뭐 상상을 하지는 못했으니까요. 근데 일단 큰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으니까 큰 제약회사에 대한 기대감, 국제적인 글로벌 제약회사에 대한 투자는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이슈나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쌍봉 낙타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까? 네. 쌍봉 낙타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나 제약은 따라가지 않았으면 하고요. 근데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는 어쨌든 오를 거라고요. 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연간 매출이 50억 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지금 이번에 개발했다는 아두카누맙 네. 이름이 약이 너무 어렵죠. 어쨌든 FDA가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는 별개로 네. 기업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네, 그러면 네. 그걸 믿고 기대하고 바이오젠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꽤 성공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바이오 제약주를 갖다가 장기 투자하는 거는 좀 네. 무리가 있지만 네. 뭔가 가능성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해박하게 전문 애널리스트들 논문도 좀 보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주식 투자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해요. 네,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겠죠. 좋은 잘 알려진 평범한 주식을 사서 그게 이제 시장 장악을 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든가 아니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기업, 말씀하신 대로 좋은 리포트와 좋은 논문을 찾아서 확실한 기술 기업이라는 걸 확신이 가질 때까지 시간을 투자한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이슈, 테마 이런 뭐 게시판이나 뉴스 이런 거에 휘둘려서 매매를 하시면 그거 역시 좋은 결과는 아닐 거라고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오진 같은 경우에 간밤 장에서 60%까지 올랐다가 38%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저께 입장에서 하루 전에 네네. 자 내일 FDA 발표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저는 그때쯤은 한번 사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네. 그때 벌써 언론들이 승인 날 거다 안 날 거다가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승인이 안 났더라도 하락폭은 그렇게 긍정이 크지 있다. 않거나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주식 투자하는 재미 아니냐라고 전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좀 마무리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앨런 머스크랑 제프 베이조스 말씀하셨는데 한 150년 전에도 이제 밴더빌트나 락커펠러나 아니면 뭐 앤드류 카네기 같은 미국의 엄청난 이제 기업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이제 뭐 미국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기업가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기업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것 같은데 지금 기업을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주식을 선택하실 때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가 기업가, 세 번째가 이제 현재의 가치라고 하는데 지금은 가격이 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가격의 모멘텀을 찾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정보가 과잉돼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별이 되는 건 지금 이제 CEO, 경영자 그리고 이제 설립자, 파운더의 태도일 텐데 지금 뭐 미국을 만들었던 많은 뭐 헨리 포드나 밴더빌트나 뭐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들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태도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CEO인지 그런 캐릭터인지를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